안녕하세요. 예. 자, 3월 첫 주 수업입니다. 3, 4월 2개월 동안 수업을 할 건데, 저희들은 지금 이제 기본서 갖고 계신 거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4월 말까지 기본서는 다 마쳐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5월부터 기본서 보는 사람들은 합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또 5월 달에 맞는 교재가 나오죠. 또 7월 가면 7월에 맞는 교재가 나오는데 계속 미루면요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진짜 이게 못 해가지고 내가 기본서를 공부를 못했다, 그럼 언젠가는 해야지 마음을 버리세요. 아예 그냥 새로운 교재를 하면 돼요. 우리가 계속 순환하는 교육이잖아요. 교재가 다르다 해서 내용이 다른 건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기본서는 이제 이번하고 4월 달까지 해서 다 마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제 3, 4월은 심화 과정이잖아요. 이게 심화 과정이라는 의미는 1, 2월 달 했던 것보다는 양이 많습니다. 또 1, 2월 달에 했던 수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제가 용어 설명을 안 합니다. 왜? 이미 이제 말귀는 다 알아듣는다 생각하죠.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더라도 본인이 이제 어떻게 이제 지문이 바뀌어서 선택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자, 책을 볼게요. 이제 18페이지 총칙이 있는데, 총칙은 일단 시험에 나오면 한 두세 문제 나와요. 근데 세 문제가 나올 때는 용어 정의 두 문제하고 중개대상물 한 문제 나오고, 두 문제가 나오면 용어 정의 한 문제 나오고요, 중개대상물이 한 문제라서 중개대상물은 반드시 출제하고 용어 정의도 꼭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근데 거기 18페이지 보면 이제 그 재정의 목적하고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오래돼도 혹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볍게 강의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따로 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따로 할 때는 이거 빼고 공부해도 돼요. 내용을 잠깐 볼게요. 이제 이 성격은 우리 책에 없어요. 책에 없는데 책을 쓰신 분이 왜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몇 번 출제를 했어요. 최근까지도 출제되는 게 이놈이 출제돼요. 지금 재정의 목적이나 구성은 안 나온 지가 15년 됐잖아요. 근데 성격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빠뜨린 게 좀 그래요. 내용을 볼게요. 자, 성격은 첫 번째가 일반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부동산 중개나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으로 적용된다 돼 있잖아요. 이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이 일반법이라는 제목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뭐가 나옵니까? 없요? 보세요. 부동산 중개나 중개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전부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중개사법은요, 이게 시험에 나온 게 외국인 적용될까 안 될까? 당연히 적용되는 거예요. 자, 특수법인들 적용한다 안 한다?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세요. 부동산 중개와 중개업이 있는데 중개는 돈 안 받는 거죠. 중개업은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상 중개하는 사람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요. 왜?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용하는 게 일반법이니까. 이제 의미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설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출제해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받는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공이 보수 안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집을 쓴다니까. 그게 이제 이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특별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가장 일반으로 되는 법이 이게 민법이나 상법이죠. 사법 중에서. 그러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이 뭐예요? 특별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조심할게요. 일반법하고 특별법은 원래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중개사법은 일반법입니까? 특별법입니까? 하면 둘 다 돼요. 근데 그거 수식어가 있어야 돼.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저는 우리 애들한테는 부모잖아요. 제 부모한테는 자식이죠. 그럼 한 사람도 보세요.
실제 자식이면서 부모예요. 그럼 이 중개사법이라는 법도 일반법이면서 특별법인데, 자, 딸 앞에 부모죠. 어머니 앞에 어때 자식이잖아요. 그럼 이수식어가 안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일반법이라는 뜻의 의미는 모든 실제 이제 사람들이 중개할 때 적용되는 법인데, 다툼이 생기면 상법 적용하고 뒤에 또 민법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를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중개사법은 내용 자체가요, 공법, 사법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공법이 부동산 공법인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공법이 뭐예요? 형법. 그럼 공법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 공자가 이거잖아요. 한자로. 공공기관이죠. 그러면 공공기관이 개인을 통제하는 법률이 공법인데, 우리 중개사법 잘 생각해보세요. 중개사법에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형벌 있죠. 그게 전부 공법적인 요소예요. 또 사법이라는 것은, 자, 개인과 개인 간의 규율하는 법률이죠. 그럼 우리 사법이 뭐 있습니까? 하면요, 첫 번째 의뢰인하고 개공사를 보세요. 중개계약, 또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확인서 작성하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법이냐 사법이냐 아니에요. 둘 다 아니고 우리 뭐예요? 중간법이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성격은 이게 이제 국내법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조심할 게 이제 이거랑 조심해야 돼요. 자, 국내에 소재한 대상물만 적용한댔죠. 그럼 외국에 소재한 부동산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근데 외국인한테는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렇게 출제해서 답이 된 적이 있어, 한번.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국내법이다 이랬거든요. 외국인한테는 적용하는데 외국에 소재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격은 지금까지도 한 지문씩 꼭 나와요. 이게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쪽이에요.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이런 내용보다는 중개사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수험생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하고 출제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재정의 목적인데, 재정 목적은요, 중개사법을 만든 이유예요, 이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민법 같은 거 공부하면 왜 이 목적이 법의 해석의 기준이다, 이거 배우죠. 법률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쳐다봐요? 목적부터 봐요. 혹시 민법 배우신 분들은 목사 임신이라고 아세요? 목사도 임신해요, 여자는. 목자가 목적이고, 사자는 사실인 관섭, 임자는 임의급, 그죠? 신자는 신이치 권칙,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떤 법을 해석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제일 위에죠. 여기서 말한 목적은요, 우리 중개사법의 해석을 하기 위한 기준인데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문의 일조인데 한 번씩 출제가 되면 글자를 바꿔서 출제해요. 그럼 볼게요. 이제 뭐 목적 나와 있으니까. 우리 중개사법은 공사 업무를 정해놨어요. 뭐 하려고? 전문성을 제고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를 만들어준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먼저 육성하는 데 돼 있죠. 중개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이 국민경제 이바지를 목적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여기 제가 이제 노랗게 표시한 이 부분을 가지고 글자를 많이 바꿔내요. 실제 전문성을 뭐 공신력 이래 내기도 하고, 육성을 지도 이렇게 내기도 하고, 국민경제 이바지를 국민재산건보 뭐 이런 식으로 내요. 글자를 바꾸니까 조문은 그냥 외워놓는 게 편해요. 근데 그냥 조문을 차례대로 쭉 다 외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만 육성하고 전문성, 요 글자를 바꾸면 목적은 틀렸다. 그죠? 그래 하시면 돼요. 자, 요게 목적이고 이제 19페이지 갑니다. 진짜 이제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것들이에요. 제가 수업하다 보면 수험생들이 뭐 그런 분이 계세요. 선생님이 매년 나온다는 게 왜 40문제가 아니고 60문제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좀 예민한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매년 나온다는 의미가요,
진짜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한 3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나오죠. 그럼 제가 공부를 꼭 하라고 매년 나옵니다 하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사실 60문제 분량을 공부해서 40문제를 맞춘다는 의미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제 과목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다른 과목도 막 접목하려는데 다른 과목은 그러면 큰일 나요. 공법을 60문제 나올 만큼 공부하고 40문제 맞춘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쪽은요 30문제 분량을 공부해서 20개 맞추는 거예요. 줄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파트가. 근데 중개사법은 어쨌든 고득점을 해야 되니까 기존 문제수보다 조금 더 공부해서 내가 90점 정도 목표하고 90점 목표해야 80점 나와. 그죠? 그런 개념에서. 근데 용어 정의는 무조건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낸 적이 없을 정도로. 그 보세요. 용어 정의가 첫 번째가 중개가 있죠. 그러면 중개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개 정의는 보시는 대로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법정 중개 대상물 되어 있죠.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에요. 근데 법정 중개 대상물을 한 문제 낸다면서 이게 법제 3조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한 문제를 따로 내니까 중개에다가 낼 이유는 없죠. 그럼 여기서는 핵심이 뭡니까? 하면요. 이거예요. 자, 매매, 교환, 임대차는 계약이죠. 법률행위잖아요. 그럼 실제 권리는 어떤 권리입니까? 하면요. 부동산에 있는 권리죠. 이걸 잘 구분하면 이제 중개는 거의 맞추는 수준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알선이라는 개념은 사실행위인데 사실행위냐 법률행위나 따지는 지문을 가끔 쓰는데요. 여기서 이미 법률행위잖아. 우리는 법률행위 자체를 알선하니까 알선이 법률행위가 되면 안 되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 있는 이제 판례라든지 아니면 이 내용 자체가요. 이 조문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하는 문제를 출제하니까. 그럼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중개의의는 실제 이제 조문을 쓰는 거고요. 그 동그라미 2번에 중개의 3요소 있잖아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나중에 저하고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중개와 분양 대행의 구분은 업무 범위에서 다시 할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쪽에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넘어가 보세요. 자, 20페이지 보면 중개행위의 성격 돼 있죠. 그 동그라미로 사실행위 돼 있잖아.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중개행위란 것은요. 이 계약이라고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고 보조하는 사실행위다 돼 있죠. 그러면 중개 자체를 법률행위라 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중개는 무슨 행위라고? 사실행위예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이제 왜 성격에서 보셨듯이요. 우리는 민법이나 상법보다 특별법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개하는 사람한테는 중개사법을 제일 먼저 적용해요. 그 다음에 다툼이 있으면 민법을 적용하는데 민법보다 특별법이 상법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개사법을 적용했다가 다툼 있으면 상법 적용했다가 또 다툼 있으면 민법 적용해요. 그럼 방금 이제 중개사법상 용어 정의 보세요. 중개잖아요. 근데 중개를 행위라는 글자를 붙이면 중개행위인데 같은 뜻이에요. 그럼 방금 상법에서는 무슨 행위인데요 하는데요. 이게 상행위예요. 그럼 민법에서는 무슨 행위인데? 이거 써놨네. 사실행위라고. 요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데 출제는 아주 쉽게 해요. 알선을 실제 법률행위에 속한다라고 출제하거나 아니면 법률행위 자체를 내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이제 그거 잘 구분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박스 밑에 보면 보조적 준비행위, 독자적 행위 이런 표현은요. 그냥 참고로 보셔도 될 만큼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보세요. 뭐 이건 좀 이따 할 거고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이나 광업재는 할 거고 거래 당사자 하면 쌍방이죠.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이 용어를 신경을 되게 써야 돼요. 거래 당사자라는 단어를요. 아주 개념적으로 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법에서는 어떤 용어든지 이게 구분을 하는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 당사자 하면 머리에 뭐가 떠올라야 되면 쌍방이 떠올라야 돼.
그럼 만약에 일방이 부담하는 의무라든지 또는 일방이 실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쌍방이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 대로 X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하고 지문 나오면요. 그냥 주어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내용하고 맥락을 맞춰서요. 이게 쌍방에게 이루어지는 거냐 일방한테 이루어지는 거냐 구분하셔야 돼요. 뭐 쌍방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인데. 이거 가지고 내는 건 아니고 계약하는 두 사람을 뜻하는구나 하셔야 돼요. 뭐 세 번째 요소가 이제 이 법률 행위인데 보세요. 매매, 교환, 임대차가 법률이잖아요. 요거 법률 행위.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는 사실 행위다라는 표현을 쓰고.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개념은 뒤에 뭐 독자적 행위, 보조 행위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독자적이다, 보조적이다 이 뜻이에요. 독자적 행위.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상행위는 말씀드렸고, 상법상 우리는 상행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용어 정의할게요. 중개업인데, 중개를 출제하면 중개업을 꼭 같이 내요. 왜? 글자 한자 차이인데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럼 보세요. 중개업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 그 조문 한번 보세요. 참. 거기 20페이지에 보면 상관로 3번에 중개 종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학문이라서 안 내요. 근데 예전에는 냈어요. 예전에는 중개사법 문제 낼 때요. 부동산 중개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론 시간에 배우는 것들인데 그 개론 시간에 나오는 것들을 일부를 우리 시험에서 계속 냈었어요. 근데 요즘은 출제 안 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부터요. 그 학문을 출제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싹 다 빼버렸어요. 물론 책을 쓰신 분은 만점짜리 책을 쓰려고 이제 실어 놓은 거고, 뭐 우리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2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세 번째 용어 정의가 중개업인데 3번부터 봅니다. 중개업. 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거 네 가지, 중개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걸 다 기억을 해야 돼. 그럼 하나를 빼면 어떻게 돼요? 틀린 지문이잖아. 보세요. 토지에 관한 교환 계약을 하는 것은 중개다. 아니잖아요. 알선을 해야 중개잖아. 그러니까 이 용어 중에서 중개와 중개업은요, 이 요소를 따지는 문제를 너무 많이 내거든. 그럼 보세요. 중개업은 뭐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 의뢰가 있어야 돼. 왜? 의뢰를 받아야 뭘 받는다? 보수를 받으니까. 이 의뢰가요, 보수의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한테 의뢰 안 한 사람한테 돈 받을 수 있어요? 전봇대에 물건 붙인 사람한테 돈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중개업하면 돈 받고 계속하면 중개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의뢰를 받아야 보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세 가지 요소예요. 보세요.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을 한다. 무엇을? 중개를 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개라는 용어에다가 다른 사람 의뢰가 있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면 이게 중개업이 되는구나. 그럼 한 가지라도 없으면 어때요? 중개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 정의에서 제일 많이 이제 이 요소를 따지는 게 이 두 가지거든. 그걸 머릿속에 이제 잘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나눠놨는데, 자, 보시면요. 여기는 중개와 중개업에 대해서는 판례도 잘 내요. 왜 판례를 내냐면요.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세요. 중개하려면 등록해야 되죠. 그럼 등록 안 한 사람이 중개했어요. 처벌해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중개는 아무나 다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밖에 나가서 중개하시면 돼. 뭐 중개를 했다고 처벌하진 않으니까. 그럼 선생님 중개사무소에서 막 중개도 됩니까? 근데 사무소 차리면 그건 처벌해요. 왜? 사무소 차렸다는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한다고요. 근데 그냥 이제 내 아는 사람들, 지인들한테 알선행위 하죠? 중개하잖아요? 처벌 안 해요. 왜? 돈만 안 받으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건 무등록은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럼 처벌이 어떤 처벌입니까?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벌금이 엄청 세요. 중개사법에서 제일 엄한 형벌이에요. 왜? 무등록업자들이 워낙 사기를 많이 치니까. 그래서 이건 중개냐 중개업이냐는 문제를 출제할 때도요. 이 무등록을 앞에 줘요. 그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했습니다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맞죠? 그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이런 중개업을 했다면 처벌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처벌한다 안 한다는 문제를 주는데도 중개와 중개업을 구분하는 요소를 줘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이것만 잘 구분하면 그렇게 틀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중개업의 요소에서는요. 보세요.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판례는 22페이지에 그 중개업의 정의라는 제목의 두 번째 줄이에요. 판례를 이분은 박스한테 안 넣고 밖에 써놨네. 자, 우리 중개 의뢰는요, 쌍방 당사자뿐만 아니라 어때요? 일방 당사자들에도 포함한다.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이제 요 사람 있죠. 어떤 분이 부동산을 팔려고 전봇대에 계시했는데 매수 의뢰인이 우리 개업공사한테 의뢰했잖아요. 그럼 일방 의뢰 받은 거죠. 근데 개공이 보니까 이 물건이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두 사람 만나서 어때요? 거래가 성사됐죠. 그럼 이것도 중개 해당되죠. 이 중개한 거예요. 근데 여기 중개업에 의뢰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개공은 A씨, B씨 돈 다 받아요? 아니죠. 누구한테만? 그래, 의뢰한 사람. 그러니까 의뢰를 받아야지 보수받는다고요. 이 사람에게 보수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 당사자가 아니고 쌍방 당사가 아니고 일방 당사자한테 의뢰받아도 돈을 받고 계속하면 어때요? 중개업이 된다는 거야. 이거는 뭐 그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요. 보수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 이 보수에 관한 판례는 조금 아쉽게도요. 우리 책에 안 실려 있어요. 근데 시험에 몇 번이나 출제한 건데 나중에 5, 6월 때 가면 제 요약집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판례를 막 중개란 용어 정의에다 4, 5개씩 써놓는데 지금도 계속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왜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책 쓰다 보면 잘못해서 누락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라는 개념에서 보세요. 그러면 보수를 받고 했으니까 어때요? 무상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돼 있죠. 그럼 이걸 출제할 때도 중개업이냐 아니냐 내는 게 아니고 지문을 잘 보면요.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를 하면서 보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한다. X죠.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럼 처벌한다 안 한다는 구분할 때도 중개냐 중개업이냐 이거 가지고 자꾸만 이제 구분하는 문제를 출제를 해요. 이해했어요? 또 속으로 그러지. 이해 못했으니까 설명을 좀 더 해봐. 할 시간 없어 지금. 그 용어 설명하고 있을 시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상중개라는 의미는요. 제가 짧게 줄인 거고 중개보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고 지문 줘요. 그럼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보수를요. 무등록이 약속하고 요구했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등록도 안 한 사람이 이제 이분이 저한테 자기 땅을 10억에 팔아달라면서 5천 줄게. 약속했죠. 근데 내가 10억에 팔아줬어. 안 줘. 약속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구는요. 판례에서 나온 단어지만은 소송했다는 뜻이에요. 안 준다고 와서 무조건 달라가 아니고요. 약속한 돈을 안 주니까 소송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등록도 안 한 사람이. 겁이 없죠. 그래서 이게 요구를 하고 나서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이게 갑자기 형사건으로 넘어가요. 돈을 달라는 건 민사인데 판사가 볼 때는 이 사람 무등록 중개반이야? 형사건부터 해야 되겠다. 너 저 검사한테 갔다 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왜? 3년에 3천만 원이면 이건 이제 형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형사소송 갔는데 무죄 판결 나온 거야. 왜? 요거만 했지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건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무등록이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럼 선생님 이 사람 혹시 뒤에 민사소송하고 보수 받았습니까? 이 물어본 사람 있어요? 못 받았어요. 무등록자는 중개보수 약정 자체를 인정 안 해요. 불법이니까. 보수는 못 받았고 형사처벌도 안 받은 거죠. 왜? 아직 보수받기 전이라서. 그지? 그 개념이고.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개념이 이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인데, 업이라는 개념은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 그럼 내가 딱 한 번 하고 때려쳤어. 그럼 업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가볍게 물어볼 때는 대답하면 안 돼요. 왜? 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 중개했는데 한 건하고 때려쳤어. 업이다 아니다. 그 업이에요. 왜? 이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은 당연히 계속할 마음을 갖고 있죠. 그걸 잠재적 계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계속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뭐에 해당된다? 업에 해당된다니까요, 이거는. 근데 나는 사무소도 없고 그냥 아는 사람이 나한테 야, 땅 팔아주면 500 줄게. 그래서 이제 팔아줬어. 500 받았어. 평생 이거 한 건하고 때리쳤어. 그럼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럼 어떤 분이 진짜 이거 큰 돈 받았어요. 큰 돈을 받고 보수를 받고 그만뒀는데 고발한 거죠, 옆에서. 그 판례가 밑에 박스예요. 그 박스 안에 판례 중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박스 바로 위에 두 줄 위에 보세요. 이 또 해설을 해놨어요, 위에다가. 세 번째 줄에 따라서 보이세요? 예.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행위라고 이후 중개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다면 중개행위는 성립하지만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핵심 단어는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이에요. 판례는 지금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한 번 하고요. 보수를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중개업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수험생들이 저한테 부동산 실제 중개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중개사무소를 했었는데 지금은 폐업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제 제가 지인들이 많으니까, 왜? 부산 경남 지역에 아마 제 수험생 중에서 합격한 사람이 10,000명은 넘을 거예요. 제가 한 학원을 한 게 6개 학원을 한 15년 동안 계속 6개 학원 다니면서 수업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육수당 보면 앞에 이름 쫙 쓰는 거 보셨어요? 2차 합격자 뭐 100몇십 명, 뭐 1차 합격자 뭐 80몇 명 이래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해마다 그래 합격했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합격생으로 쏟아져 가지고 중개사무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 전화번호를 다 알지는 못하는데 중개사무소 가보면 얼굴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물어 저한테 이거 좀 팔아주세요. 팔아줬어. 사례금 주거든요. 저는 그 사례금 받으면 처벌해야 안 해요. 또 무등록이잖아. 처벌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왜? 에이, 한 번 했다니까. 나는 항상 한 번 하거든. 할 때마다 한 번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우연히. 제가 돈 받는다고 영수증 달라 하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이 판례를 외우시라는 거예요. 왜? 중개업에 관한 용어증에 출제되면 이 판례는 꼭 출제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때 사건이 엄청 컸거든. 실제로는. 자, 요게 이제 중개와 중개업이고, 그 다음 나머지 용어증의는 사람입니다. 사람.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있고, 개업공사, 소속공사, 이제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사 용어증에 보세요.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22페이지. 왼쪽 페이지에요. 제목 2번 보세요. 공사라 하면 공사법에 의한 자격취득한 사람. 그럼 공사법에서 자격취득한 사람이 어때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근데 공사는 수식어를 많이 붙여서 틀린 지문을 써요. 실제로. 그럼 얼마나 수식어를 많이 쓰느냐 하면 첫 번째요. 뭐 이건 답이 두 번이나 됐어요. 외국법에 따라서 자격취득한 사람도 공사에 속한다. X예요. 외국에도 부동산 중개할 수 있는 라이센스들이 많겠죠. 외국에서 실컷 따와야 한국에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자격증 딴 사람이 미국 가서 중개업 될까 안 될까? 그것도 안 돼. 우리 국내법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제법으로 인정을 못 받았고요.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라이센스를 공유하는 나라가 없어요. 한때는 그걸 공유할 뻔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전에 노무현 씨 정권 때 미국하고 FTA를 했잖아요. 자유무역협상.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 보고요.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만약에 우리나라 들어가가지고 중개업 해버리면요. 우리나라 중개사무소 11만 중개사무소 다 죽어요. 걔들은 엄청 맘무스 그룹이거든요. 중개사무소 안에 뭐 법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권리부처사도 있고 다 있어요. 원스톱이에요, 걔들은. 거기다 우리나라 변호사 대형 로펌보다 더 커요. 그런 애들이 만약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의뢰하자마자 어때요? 등기까지 다 마치고 그것도 에스크로우 업자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거래 사고 한 건도 안 납니다, 걔들은. 혹시 사고 나도 저가 손실을 감안하고 어때요? 매수인 돈 다 줘버려요. 그럼 벌은 실제 이제 중개를 하면 우리나라 중개사무소가 개인 사무소들인데 대부분 우린 94%가 개인 사무소예요. 그럼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노 대통령이 안 된다. 끝까지 방어한 거예요. FTA 협상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잘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외국법에 따라서 자격증한 사람은 우리나라 중개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들 못 들어온다, 이거야. 그죠? 그 개념이 이제 많이 출제됐고,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하고 끝나야 돼. 자,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합니다. 그럼 자격 취득하고 중개업하면 뭐가 돼요? 아니, 등록 안 했는데 무슨 개업공사야. 무등록업자가 돼버리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시험에 몇 번 나왔다니까요.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확보하고 실제 자격 취득한 자라든지 그럼 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개업공사에 된다. 안 돼요. 개공은 무조건 등록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중개업을 승인한 자를 말한다 어때요? X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끊어야 돼. 등록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등록하고는 아예 상관없어요. 그 개념 아셔야 돼. 그럼 이제 그 다음 용어 정의가 개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23페이지 4번 한번 보세요. 개업공사. 정의를 보면 역시 중개사법입니다. 그럼 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잖아요. 그럼 여기 보니까 어때요? 등록이 있고 여기는 자격이 있고 또 법은 똑같죠. 그럼 이 외국법을 여기에다가도 갖다 써요. 외국법에 따라서 실제 중개업을 하고 사무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개업공사에 속한다.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안 된다니까 이게 중개사무소가.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개설 등록한자야. 이 사람 보세요. 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이 자격 취소예요. 맞죠? 자격증 갖고 있으니까 자격 취소야. 그럼 개업공사는 행정처분이 뭐예요? 등록 취소지. 이쪽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렇게 가고요. 이쪽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가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아도 표현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또 우리 자격증 누가 줘요? 시도지사예요. 등록은 어디 가세요? 등록 관청이 아니라 시군구잖아요. 그러면 항상 개공하고는 연결되는 관청이 어디야? 시군구 와야 돼. 시도지사 나오면 무조건 X라고. 그러면 공인중개사하고 연결되는 관청은 어디예요? 시도지사예요. 지금 용어에서부터 그걸 잘 구분해야지 나중에 뒤에 가면 어렵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개설 등록한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글자를 막 갖다 붙이니까 보세요. 개업공사는 중개사법에 따라서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어떻게 보세요? 그럼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은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개공들은 반드시 자격증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자격증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도 돼. 왜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에서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개공은 종별이 세 사람이에요. 보세요.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규정이 개공이죠. 그러면
법인인 개공은 자격증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법인 이름으로 자격증 안 줘요. 그냥 법인의 대표자가 자격증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법인의 대표자는 개공이다 아니다? 개공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자연인과 법인 그렇게 배우는데도 개념이 안 서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법인인 개공은 법인 자체가 개공이잖아요. 그럼 그 있는 대표자는 뭐예요? 그냥 법인에 소속된 사람이잖아. 그럼 실제 이 대표자는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당연히 이거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을 모르면 나중에 아주 피곤해져요. 법인은 법인일 뿐이에요. 그럼 법인인 개공은 자격증이 있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 대표자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는 자격증 있죠. 공사인 개공이니까. 부치사인 개공 어때요? 자격증 없어요. 자격증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중개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개공들의 종비를 보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붙이면 틀린 거라고요. 또 보세요. 우리는 개혁공사는요. 중개사법에 따라서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어요. 왜? 중개업 안 해도 등록만 하면 개공이에요. 중개업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보세요. 제가 만약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어요. 업무증기 6개월 받았어. 그럼 집에 가 쉬어야 되죠. 그럼 집에 가 쉬고 있는데 나는 개공입니까 아닙니까? 아, 개공 맞잖아요. 쉬고 있어도 개공이잖아. 난 등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중개업을 꼭 해야만 개공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살을 갖다가 많이 붙인다. 아, 공사와 개공은 서로 다른 표현인데 이렇게 살을 많이 갖다 붙인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자격증 가지고도 많이 따진다. 제가 1월 달에는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을 쭉 망라를 해줬잖아요. 법인의 대표자, 임원사원의 뭐 3분의 1하고 이제 본사무 책임자 했는데 그 자격증을 따지는 문제도 꽤 잘 내요. 이 사람들을 나중에 잘 보면 이제 자격증 가진 사람도 알 수 있죠. 자, 개공은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4페이지. 24페이지 보면 그 제일 위에 표가 하나 있는데 개혁공사와 특수법인의 이제 종별 비교해 놨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없어요. 차라리 나온다면 제일 마지막 칸에 있는 업무 보증 설정이 있죠. 근데 이건 뒤에 또 조문이 있으니까 따로 공부할 건데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차이점은 맞긴 한데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아니고. 또 5분 달락 봅니다. 소속부터 되어 있잖아요. 그럼 소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요. 아, 이거는 용어 정의를 어때요? 다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첫 번째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개혁공사에 소속된 뭐예요?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 빠지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소공은 반드시 어떤 사람만, 공사만이고요. 그 다음 거기 이제 두 번째 줄 보세요.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포함한다 있죠. 아, 이게 작년에 정답이었어요. 그럼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럼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 있는 사람은 뭐라 불러요? 소공인을 한다니까. 그럼 포함한다를 뭐라 낼까? 아니, 틀린 지문을 써야 되잖아. 제외한다죠.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 보면 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포함이라는 단어가 있고 제외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포함은 제외를 내고 제외는 포함으로 내요. 그것도 출제원들은 괄호 안에 조문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문제를 만드는 입장에서 이해해보면 그렇게 문제 만들면 편하거든. 난이도도 적당히 맞추면서 왜 수험생들이 원칙론은 잘 아는데 예외 조항을 잘 몰라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괄호안을 잘 안 쳐다봐 또. 그러니까 난이도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반쯤 틀리게 만들면서 뭐 편한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착 바꾸는 거죠. 작년에도 제외한다 내가 틀렸잖아요. 이건. 그럼 법인의 사원 임원이나 또는 일반 직원들도 자격증 있으면 전부 다 뭐래요? 소공이라고 한다. 그 개념이에요.
근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는 것보다 이 업무 범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업무는 나중에 고용할 때 따로 해요. 이건 용어 정의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보조원이 있습니다. 25페이지. 그럼 중개 보조원의 근거하면 공사가 아닌 자로서 돼 있죠. 예. 뭐 이것도 핵심이 이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래서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으로 가는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호한다 말한다. 단순한 업무 이 단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공인사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죠. 그럼 보세요. 지문에서 개업공사에게 소속되어 이러면 안 되니까요. 이걸 다 빼버리고 내요. 어느 쪽이든지. 그럼 개업공사에게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한다는 소공이란다. 이래 내버린다니까요. 그럼 수험생 중에 반은 틀리고 와요. 왜 이걸 더 중요하게 잘못 본 거야?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개업권 소속되어 하면 돼요. 소공도 있고 중개 보조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소공이라고 표현하려면 뭐예요? 공인중개사로서 써야 되잖아요. 또 개업공사에게 소속되어 현장 안내나 일반 사무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는 중개 보조원이란다? 틀렸잖아요. 공사가 아닌 자만이 중개 보조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들은 이런 단어를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걸 다 놓쳐버리는데 실제 출제위원들은 이거 갖고 장난쳐요. 그럼 우리 중개사무소는 사람을 딱 두 개로 구분하죠. 어떻게? 자격증이 있냐 없냐예요. 자격증이 있냐 없냐. 우리 학원도 사람을 딱 두 가지로 분류하죠.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아, 학원인데 뭐 여자 남자를 구분하겠어요? 남녀 평등이에요 요즘은. 학원에 딱 오면 이제 마지막에 시험 치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그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이거지 뭐. 합격한 사람 뭐야? 공사지 뭐. 못한 사람은 중개보조원 이래야지 뭐.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구분할 때 어떤 단어를 바꿔서 내냐. 보세요. 공사는 그냥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등록 아니죠? 개공은 어때요? 무조건 등록을 해야 돼. 등록한 사람. 그럼 소공이나 중개보조는 공사이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왔던 용어 정의하라고 이거 하고요. 보통 묶어서 한 문제 낼 때도 있지만은 따로따로 두 문제 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용어 정의는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26페이지 보면 제3조 중개대상으로 있는데 10분 쉬었다 할게요.